일단 세금이 개인한테가 부과되려면 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을 분석하는 게 결과적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도 과세 요건을 공부했었죠. 소득세 과세 요건도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 어떤 물건 또는 대상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을 공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과연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납세 의무자의 주제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럼 과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까라는 금액이 되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확히 언제 그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인 과세 시기와 마지막으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또는 신고하고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납세 절차를 배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내용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과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물건, 어떤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까? 일단 학설적인 측면에서는 소득 원천설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쉽게 풀어보면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하고 있어요.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법에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가 개인한테 과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배울 때는 오히려 열거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켰다면 일단 과세를 해요. 근데 이제 법에서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말자라고 정책상 목적으로 열거한 거에 한해서 오히려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개인한테 과세를 하려면 이게 법에 딱 써 있어야 돼요. 법에 안 써 있으면 과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좀 예시를 들 텐데 로또 당첨 소득 이런 거 법에 기타 소득으로 열거돼 있어요. 예. 그럼 과세관청이 로또 당첨되면 저한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해가지고 어떤 이제 분실자가 고맙다고 살해금을 줬어요. 그런 것도 원래 열거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열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주로 포차의 안대 때문에 잘 과세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개인이 일단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중고나라에 뭐 컴퓨터를 한 대 팔았어요. 그런 거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소득 원천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법에 일단 더 큰 범위로 열거된 소득이 뭐냐를 공부하시면 일단 이자 소득.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하거나 뭐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시키죠. 그럼 이자 소득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혹시 들어온 거 확인해 보면 숫자가 이렇게 막 깔끔하게 들어오진 않죠. 막 이렇게 더러운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좀 10만 원이 아니 막 99871 이런 식으로 세금이 떼서 들어온 거예요. 세금이 떼서. 그런 세금이 떼서 들어오는 걸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자 소득은 법에 열거한 소득이다. 어디서? 소득세에서. 그럼 개인이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일단 과세를 하고 나중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하는 이자 소득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자 소득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자세 안 될 수도 있구나. 모든 이자라고 또 다 이자가 아니에요. 어디 퇴직이나 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연금이나 또 퇴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득의 구분을 또 자세히 배우시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그리고 배당 소득. 법인의 주주가 돼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배당 소득이 되는데 이것도 열거한 소득세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과세할 수 있어요. 배당 소득. 배당 소득 공부할 때도 과연 이게 어떤 게 배당인지, 배당 소득이지만 또 비과세하는 배당은 어떤 건지, 그럼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를 과세하고 언제 과세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소득세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열거된 이 소득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법인 기업이 아닌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 자한테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예요. 개인 사업자한테 부과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이거는 법인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법인세랑 좀 비교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심지어 계산하는 방법도 좀 법인세랑 상당수가 비슷해요. 법인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고, 비교하면서 차이점 위주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소득 전에 근로소득. 이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득이 근로소득이죠. 이미 근로소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한테 부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요. 근로소득. 그 다음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을 일할 때 많이 납입한 다음에 젊었을 때 많이 납입하고 이제 60세 이후가 됐을 때 국가한테 받는 게 국민연금 소득이죠. 그것도 과세를 한다. 또는 그냥 개인 사적 연금 회사에 납입해서 받는 개인 연금 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 사적 연금 소득으로 둘로 나눠져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요. 마지막으로 또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전부 기타 소득으로 열거해 놓고 있어요. 기타 소득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로또 당첨 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기타 소득. 그래서 이런 6가지 소득을 소득세에선 종합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요. 그 5월 한 달 동안, 그래서 5월 한 달도 엄청 바빠요. 그때 이 2배사 근영기 소득을 이제 보통 한 글자씩 따서 2배사 근영기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6가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개인이. 뭐 이자소득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배당소득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6가지 소득을 한꺼번에 묶어서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그래서 6가지 소득 일단 잘 기억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소득세는 2가지 소득을 더 과세하는데, 칸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다 쓸게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과세하고 있어요. 퇴직소득은 이제 근로자가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에서 이제 나간 거죠. 퇴사를 한 거예요. 그때 받는 퇴직소득도 소득세는 과세를 한다요. 그리고 양도소득은 이제 법에 열거한 자산에 한해서 양도를 하고 소득을 얻었다.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득세는 일단 결과적으로 8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2배사 근영기, 한 칸 띄고 퇴직 양도. 퇴직 양도를 왜 빼놨냐면, 이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고. 분류과세소득이에요. 분리 아니고 분류예요. 좀 이따 말하는 분류과세요. 분류과세. 이 2가지 소득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퇴직, 양도 모두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요. 퇴직을 하려면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세금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소득이 컸을 때 세금이 이때 나오는데, 장기간 형성돼서 퇴직소득이라는 게 발생시킨 거죠. 또 양도소득 또한 내가 보유한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다음에 팔았을 때 과세하는 거고, 만약에 자산을 내가 계속 파는 자였어요. 그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일시 우발적인 성격으로 한 번씩 판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도 모두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소득에 넣는 순간 이따 뒤에서 배우는 소득세 세율이 6%에서 시작해서 42%로 끝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소득세는. 초과 누진 세율은 예를 들어 내가 저 2배사 근영기를 다 합쳐봤는데 1년에 1200만원 이하예요. 그때는 6%가 부과돼요. 근데 2배사 근영기를 다 합쳤는데 예를 들어 2000만원이요. 그럼 1200만원까지 6%, 1200을 초과한 구간은 15%,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세율을 누진세율에서 일정 금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율 한다라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써요.
세율은. 그 구간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6에서 42%. 6, 15, 24, 35, 38, 40, 40 이렇게. 소득이 많은 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세율이 지금 42%라고 보시면 최고 42. 소득이 예를 들어 10억 발생했다. 다 42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까지는 6, 일정 금액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누적된 금액에 어디 초과된 금액 지금은 3억 원인가 3억 5천인가 그래요. 지금 최근에 개정돼서 그 초과된 금액만 42%를 부과하는 거죠. 그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데 이렇게 퇴직이랑 양도 같이 장기간 형성된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으면 무조건 42%를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커져서. 양도수도 무조건 크고 퇴직도 소득이 크기 때문에 저거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자. 따로 빼자. 저걸 넣는 순간 그 사람 너무 급격히 세분함이 증가한다. 종합소득에 넣으면. 그래서 별도로 분류해서 빼자. 그래서 분류 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구분 일단 잘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 2배사 근영기, 퇴양은 별도로 분류과세. 8가지 세목에 대해서 소득세는 개인한테 부과한다예요. 두 번째로 이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개인한테 부과하는데 그 개인을 거주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다 우리나라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돼야 돼요. 이 2배사 근영기 태양에 대해서. 그럼 이 거주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거주자 개념을 일단 배울 텐데 일단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또는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183일 이상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살았다? 2배사 근영기 태양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죠. 비거주자는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들 말하는데 소득의 범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인데 거주자가 된 순간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해요. 대표적으로 손흥민 요즘에 아주 핫하죠. 토트넘에서 아주 활약을 잘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팬인데 손흥민이 영국에서 토트넘에서 이제 매일 연봉을 받을 거잖아요. 영국에서도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국내 주소가 있고 거소를 둔 자기 때문에 또 가족이 또 있죠. 또 디테일한 규정이 있으면 또 가족, 직업, 자산 상태 이런 걸 판단해서 거주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손흥민 거주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소득에 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토트넘에서 번 돈을 영국에서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려면 그게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막고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따로 해줘요. 과세를 하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자인 경우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만 과세한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국 운동선수 들어오면 되죠. 외국 운동선수. 각 이제 야구나 농구, 축구, K리그 이런 거 보시면 외국 운동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 미국 선수다라고 하면 미국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잘 야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번 소득까지 다 과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과세하는 거고. 그게 거주자, 비거주자의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거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단체인데 법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법인이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돼요. 근데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개인처럼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개인처럼 소득세. 그래서 과연 법인 아닌 단체를 뭘까? 이런 것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법인 아닌 단체 뭘까? 그리고 이제 2배사 근영기 퇴양에 각각의 과세 표준 구하는 게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좀 어렵고 복잡한 계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잘 하시려면 당연히 이 과세 대상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과세가 되냐 안 되냐, 혹시 비과세가 아닐까, 이런 거로 출발하셔서 그럼 얼마로 과세되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과세 대상이랑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예요. 과세 표준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럼 과세 시기는 일단 소득별로 다 상이에요. 엄청 달라요. 이 과세 시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자 소득 안에서도 이자 소득 항목이 되게 많아요. 열거된 그거마다 과세 시기가 다 달라요. 배당 소득도 다 다르고 사업 소득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이 소득세를 언제 과세하냐면 사업연도 종료일이죠.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디테일한 수입 시기는 다 항목마다 다르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1년치 번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납세 절차 보시면, 납세 절차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 세목이요. 신고 납부 세목. 신고 납부 세목 말고 반대되는 개념 뭐가 있다 그랬죠? 혹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는 정부 부가 세목이라고 그랬죠. 정부 부가 세목. 그거는 신고를 하되 너무 탈세가 많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직접 결정해야지만 그 세액이 확정돼요. 근데 이 소득세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신고 납부하면 그 세액이 확정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탄로된 세액이 발생하면 그때 과세관청이 재결정, 재경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 확정을 누가 시키냐에 따라서 신고 납부 세목이냐 정부 부가 세목이냐 달라질 수 있는데, 상증세는 대표적인 정부 부가 세목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까지. 종부세는 또 디테일하게 신고 납부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나중에 배우시고, 이런 소득세, 그다음 저번 시간에 배운 부가세, 그다음 다음 시간에 배울 법인세 모두 신고 납부 세목이다.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돼요. 신고를 언제까지 하냐면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5월달이 엄청 바쁘죠. 근데 혹시 주변에서 근로자들 신고하는 거 봤어요? 근로자들 5월달에 신고하는 경우 봤어요? 봤어요? 잘 못 봤죠? 그쵸? 그래서 근로자들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하는 거는 그럼 오히려 더 빵꾸가 날 거예요. 이게 일부러 탈세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세금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세액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세금을 뗀 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계산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올바르게 정산하자라는 게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 그래서 2월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근로소득자는 그 회사가 다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자들은 5월달에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고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이러한 신고 납부무가 면제돼요. 근데 다른 이제 근로소득도 있는데 이 사람이 기타 소득도 발생했다. 그것도 좀 디테일한 종합과세된 기타 소득 발생했다. 그럼 또 신고를 해야 돼요. 별도로 근로자가.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소득도 발생했다. 그럼 같이 묶어서 5월달에 또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 날짜 절차에서 또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예요. 아, 어떤 자들은 안 할 수도 있네. 연말정산은 끝나니까. 어떤 자들은 다시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네. 이런 것들 납세 절차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배웠는데, 과세표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저 일단 이자 2배사 근영기로 출발할게요. 이자, 배당, 2배사 근영기. 이 6가지 소득이 과세 표준까지 가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 흐름을 일단 잘 모르셔도 처음이니까 흐름을 쭉 파악할게요. 이자 소득은 이자 소득에 발생한 금액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총 수익 금액.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받았다.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된 거예요. 이런 총 수익 금액에서 다른 소득은 이 수입을 벌기 위해 들어간 경비가 있다면 그 경비를 빼주는데, 그걸 필요 경비라고 표현해요. 필요 경비. 근데 이자 소득을 보시면 이자 소득 발생시키는데 들어가는 필요 경비가 있어요? 보통 없죠. 뭐 은행 가는데 들어가는 지하철 비용 뭐 이런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집 앞에 사는 사람은 안 들죠. 그래서 이런 필요 경비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잘 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서는 아무것도 차감해 주지 않아요.
그냥 총 수익 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 돼요. 그럼 이제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 회사 법인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했으면 배당 소득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 배당 소득은 좀 어려운 게 그로스 업이란 걸 해줘요. 그로스 업이라는 걸 더해주고, 이 더한 금액을 배당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 업을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법인이 있고 개인 주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배당 소득을 받는데, 이 배당 소득을 어디서 발생시키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 소득이 회계에서 손익계산서 배웠어요?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 1000이면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자본에서. 됐어요?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누적.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법에서 이만큼은 강제적으로 적립해라 하는 뭐 이익준비금으로 10분의 1이 빠지고, 그 남은 재원에 대해서 배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배당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1년 동안 번 소득이죠.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재무상태표에 나오잖아요, 자본에.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이게 법인세에서 법인세가 과세돼요. 법인 단계에서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미 과세가 됐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이 당기순이익에서 과세가 됐어요. 근데 이 배당을 하면은, 그냥 배당 다 했다고 가정할게요. 지금은 개인 주주가 번 10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세가 된다면 이거 이중과세다. 이중과세다.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고 개인 단계에서 또 과세되면 이거 이중과세다. 법인세가 예를 들어 100이 징수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900 이렇게.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크로스업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 그 크로스업이 뭐냐면 일단 법인세 차감 전 소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 전 소득으로 돌려주려면 이 법인 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다시 더해야겠죠. 1000에. 그래서 1000에 대한 6에서 42%의 세율이 부과된 후 추후에 배당 세액 공제라는 걸 통해서 이중강세를 방지해요. 이 100에 대해서 빼서. 그 과정이 그로스업인데, 그로스업 과정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중과세 방지하고자. 일단 법인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 전, 차감 전 소득으로 더해주고, 그 더해준 금액이 그로스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배당세액 공제라는 거 해줄 거예요. 배당세액 공제. 왜냐면 이렇게 전으로 돌려줘야 되지 제대로 된 세율이 부과될 거예요. 6에서 42% 초과되진 세율이니까.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으로 돌려주고 이중과세 갖고자 배당세액 공제해주는 과정이 그로스업 제도예요. 그로스업 제도. 배당소득에서 배우는. 그래서 대충 느낌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고, 사업소득은 이제 벌어들인 소득을 총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필요경비라는 걸 이제 뺄 수 있어요. 필요경비. 나중에 잃어보시면 이 필요경비를 이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필요경비 다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증빙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사업 관련해서는 안 된다, 좀 넣어달라, 이 정도 넣어준다,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해요. 근로소득은 총수익금액 개념을 총급여액이라고 표현해요. 총수익금 대신에 총급여액이란 표현을 쓰고, 거기서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들어간 경비가 따로 확인이 불가능하죠. 진짜 이것도 출퇴근 비용 말고 사실 없겠죠. 그럼 집 앞에서 하는 사람은 출퇴근 비용 없어요. 그럼 안 빼준다?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리지갑. 유리지갑이 뭐죠? 지갑이 투명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유리지갑이냐면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그 근로자가 얼마를 번지 다 정확하게 포착이 가능해요.
사업소득자는 이 경비를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착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산 시스템이 발달로 인해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투명하진 않아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아무리 탈루하기 어려워요, 좀.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률적인 필요경비를 법에서 정한 만큼 빼주자요. 그 표현을 근로소득 공제라고요. 그래서 소득별로, 소득 구간별로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많이 빼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마치 필요경비처럼 빼줘요. 그래서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게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요. 그다음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총수익 금액에 대응되는 개념을 총연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총연금액 또한 근로소득처럼 필요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인 필요경비를 빼준다. 그게 연금소득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서 이만큼 빼준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만약에 시험에 나와도 모두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딱히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뺀 게 연금 소득 금액이 돼요. 마지막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이것도 저 총 수익 금액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기타 소득이 다른 소득이랑 구분이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기타 소득은 법에 열거돼 있고 다른 소득이랑 상충이 됐을 때는 다른 소득을 우선해서 과세해요. 좀 사업소득 성격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소득 성격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기타 소득을 가는 게 항상 유리해 대부분. 왜냐면 기타 소득은 이 필요 경비가 확인이 안 돼도 법에서 일정 금액만큼 빼줘요. 대표적으로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과거에 이제 슈퍼스타K 한창 성행했을 때 있잖아요. 슈스케라 그랬죠. 슈스케. 저도 한창 재밌게 봤을 때가 그 투 있죠. 투. 그 허각 씨랑 존박 씨랑 이렇게 붙었을 때. 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그 3까지도 재밌었죠. 울랄라 세션이랑 버스커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막 울랄라 세션 그 매번 라이브 무대를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랬잖아요. 허각 씨랑 존박 씨랑 했을 때도 저는 허각을 응원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달리다 그 노래 되게 멋있게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언제난가 뭐 이런 걸로 우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상금이 3억 원이었어요. 아, 2억 원인가? 하여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3억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 열거돼 있어요. 일단 다수의 순위의 경쟁대회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 소득이 열거돼 있어요. 기타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데 이게 기타 소득을 과세하면 유리한 게 법에서 이 3억 원에 대해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줘요. 다짜고짜. 이게 실제 들어간 게 아닌데 이건 정말 다수의 순위에 대해서 이긴 거는 이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3억 원에서 2억 4천을 다짜고짜 빼줘요. 80%. 그럼 6천만 원의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20%가 과세돼요. 일단 원천 지수가. 그래서 일단 1200만 원을 뗀 288을 아마 허각 씨가 수령했을 거예요. 대충 약. 원래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빼면은 더 적겠지만 일단 요 소득세만 파악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우승하면 막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그 M사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비틀즈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유세윤 씨하고 막 윤종신 씨하고 거기에 이제 스큐스타 우승자들이랑 막 존박 씨랑 다 데려와서 막 인터뷰하는데 허각 씨 이거 세금 얼마 받았냐 해서 거의 다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거의 다 받았다. 거의 다 받은 게 거의 다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걸로 세금이 완전히 종결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지급할 때 잠깐 떼고 나중에 또 5월달에 과세를 해야 돼요. 올해 31일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을 왜 떼냐면 국가가 포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득이 발생했음을. 그래서 20% 세율을 떼고
나중에 288에 대해서 다시 과세한 다음에 이 12는 기납부세액이라는 걸 빼줘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그런 과정을 몰랐던 거죠. 훨씬. 그래서 이거 받고 이제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거의 다 받았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왜 스토리가 이렇게 됐냐면 일률적으로 빼주는 필요금비가 있다요. 모든 기타 소득은 아니고 법에 열거한 그런 소득에 대해선 필요금비를 빼주는 제도가 있다요. 필요금 빼주는 제도. 얘는 실제 들어가고 증빙이 확인됐을 때만 빼줘요. 사업소득은. 그래서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 이런 6가지 소득을 이제 다 합산해 보시면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합소득 금액. 여기에 절대 퇴직이랑 양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절도로 분류하세요. 이 종합소득에서 각종 공제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 공제. 종합소득 공제. 표현이 소득 공제.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어요. 소득 공제를 많이 혜택을 받아서 줄여주면 과세 표준에서 부과되는 세율이 산출세액이 돼요. 과세 표준에서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소득 금액을 낮춰버리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혜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소득 공제는 일단 한 명당 150만 원을 빼주는 인적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당 최저 생계비라고 보는 거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한 명당 150만 원 일단 빼주고 추가적으로 경로자다 70세 이상이다 부모님이 그럼 100만 원 더 빼주고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분이 있다 그럼 200만 원 빼주고 뭐 이런 식의 추가 공제 혜택이 또 따로 있어요. 기본적인 인적 공제 혜택은 명당 150만 원이다요. 근데 가족으로 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일단 나이 요건이랑 갖춰야 돼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또한 소득이 없었어야 돼요. 소득이 1년 동안 100만 원이 안 됐어야 돼요. 그런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있다, 먹여 살리고 있다, 그때 명당 150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인적 공제예요. 인적 공제. 그런 인적 공제가 넓은 개념엔 종합소득 공제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뭐 경로자 장애인 같은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소득세에서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이제 떼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세금이죠.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또는 선생님 사학연금 뭐 이런 것들 그게 연금보험료죠. 그 다음 근로자들은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 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4대 보험. 그래서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 이렇게 납부하잖아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 그거를 보험료 소득공제라는 걸 빼줘요. 그런 것들 다 종합소득 공제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거 소득공제에서 배우는 거고 이 종합소득공제까지 빼주면 드디어 과세 표준이 돼요. 이 과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파악했던 거예요. 소득세 양이 딱 봐도 많아 보이죠? 심지어 지금 퇴직 양도도 안 했어요. 퇴직 양도도 안 한 입에사 근영기 과정만 봐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자 같은 거에서 배울 때 이 총수익 금액 어떻게 들어갔냐 또 배당소득 어떤 게 총수익 금액이고 이제 그로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금융소득의 과세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또 종합과세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업소득도 어떤 게 총수익 금액 어떻게 필요금비고 근로소득은 어떤 게 총금액이고 아니면 어떤 건 또 비과세인지 이런 거 근로소득이 중요해요. 또 총연금액도 어떻게 과세하는지 기타 소득 어떤 게 총수익금액 또 어떤 소득은 필요금비 80% 빼줄 수 있는지 70, 60 이런 거 빼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과정이 소득세의 종합소득 계산구조예요. 계산구조. 그래서 그렇게 다 합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거기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거 빼주면 과세 표준된다. 이제 과세 표준 됐으니까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과표는 세율이 기준이 된 금액이에요. 이제 과표가 완성됐으면 여기서 6에서 42%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산출세액이 돼요. 산출세. 명칭이 명호가 다 생소하죠. 그죠? 그래서 자주 눈에 익히시면서 이런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소득세다. 소득세다. 많다.